두 번째로 살펴볼 실험 공동체는 브룩팜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브룩 농장이라고 불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지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세워졌는데요. 조지 리플리는 1802년에 태어나서 1880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초월주의 운동에도 깊이 가담됐던 되게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40년까지 보스턴에서 이제 목회를 했고요. 그의 집에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아주 많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신학 논쟁을 했던 그런 유명한 가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노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제 또 신학 교회에 다닐 거냐 말 거냐, 어떤 교회를 갈 거냐 갖고 그런 논쟁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기에 리플리는 어떤 교회를 다닐까, 내 목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되게 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노턴이라고 한 사람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노턴의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지금 일반적인 입장하고 그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리플리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신자들의 일상적 삶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보다는 강대상에서 현실과 격리된 되게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신학을 이제 떠벌리는 이런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점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보다 신자들의 현실에 뿌리박은 목회와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당대 이제 그 보스턴의 교회들은 이제 그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이제 멀었던 거죠. 그때 이제 이머슨은 젊은이들한테 교회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사이에서 도대체 전통적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에머슨의 충동처럼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와 목회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이제 갈등이 이제 그 고조되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리플리는 더 이상 이런 식의 교회 또 이런 식의 목회는 못하겠다 하고 이제 교회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자기가 정말 양심에 충실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거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결정을 친구였던 랄프 에머슨은 대단히 이제 너 그런 결정 존중한다, 훌륭하다,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리플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일요일 날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는 어떤 종교적인 공연장 같은 그런 식의 교회는 안 될 거고 오히려 기독교적인 삶을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집은 이번에는 이제 그 초월주의자들 그 다음에 급진적인 사회 비평가들이 그의 집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리플리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841년에 브룩 농장을 이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그 조지 리플리하고 그의 아내였던 소피아, 그 외에 15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 설립자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초월주의자들하고 당대 사회 비평가들하고 긴밀하게 교제를 했고 당대의 전통적인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반감이 컸기 때문에 이 브룩팜에도 초월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관여를 했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제 저명한 그런 비평가들이라든가 문인들이 이 브룩팜 초기 활동에 깊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플리도 자기가 초월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함께 담론을 나누었던 초월주의를 현실에서 한번 실현해 보자 라고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브룩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조화, 하모니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지고한 이상이었죠. 그래서 자연과 그다음에 인간의 문명이, 그다음에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또 신과 인간 이런 거에 하모니를 이 사람들은 꿈을 꿨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치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의 물리적인 사건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이상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결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정신과 육체라든가 몸과 영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정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 노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고민을 크게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아까 이 초월주의라든가 비평가들이 다 정신적인 활동,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이상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육체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초창기 member 중에 작가라든가 그 다음에 철학가들이라든가 사상가들이 꽤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이 브룩팜에서 살 동안에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육체 노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지 리플리가 초월주의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받았지만 그가 이 농장을 이런 유토피안 공동체를 만들 때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영향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유토피안적 공산주의를 꿈꾸었던 샤를 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샤를 프리에. 그래서 샤를 프리에의 사상을 프리에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리에는 1772년부터 1837년까지 프랑스에서 살았던 유토피안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칼 막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공산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막스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물론적 유물론적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막스의 유물론적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공상적인 유토피안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리에였던 거죠. 그는 이제 포목상의 아들로 나고 자라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장사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는 동안에 그 프랑스에서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졌는데 그 대혁명 기간 동안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혁명의 도가니 속에서요. 그리고 이제 특히 1783년도에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해서 공포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포정치를 보면서 혁명이 폭력적으로 진화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 동안 그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고 경제에 관심을 가졌고 시장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관심을 집중했는데 이 사람이 1803년에 마치 그 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자신은 사회 심리학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Newton of passionate attraction, 그래서 매우 열정적인 매력을 소유한 뉴턴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머지 인생 동안을 시장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통 집중을 했고 그러다가 1830년대에 파리에서 자신을 맹렬히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제 끌어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개혁이라는 잡지를 이제 베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갈등과 고통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 조직에 있다. 또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자연적인 선함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의 고통과 갈등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데 그게 이제 왜곡이 됐기 때문인데 왜 왜곡이 되느냐? 그거는 사회 조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 조직을 제대로 하면 인간이 날 때부터 가졌던 선한 본성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땅에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이성이 그 조화의 법칙, the law of harmony, 하모니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또 경제적 관계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완벽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까 말한 잘못된 사회 구조,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경제 제도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거를 제대로 고친다면 우리의 완벽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는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를 했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억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는 문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환경보다는 인간의 본성이 더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은 그가 가졌던 결국 인간의 뒤틀려진 사회 제도를 어떻게 하면 그 사회 경제 제도를 올바르게 바꿔서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을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그의 관심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해법이 뭐였냐?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진 작은 공동체. 그는 그 작은 공동체를 팔랑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팔랑크스는 고대 그리스의 그 군대 제도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밀집대형이라고 불렀던 군인들이 어깨를 나란히하고 큰 방패를 앞에 두고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팔랑크스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그 팔랑크스를 자기가 꿈꾸는 새로운 계획 공동체, 작은 계획 공동체를 팔랑크스라고 불렀고요. 그 팔랑크스를 어떻게 얼마의 사이즈로 어떻게 마을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림들을 이 사람이 그 청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력을 하고 공동체들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모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팔랑크스를 통해서 인간이 원시적 문명 상태에서 최고의 조화로운 상태로 진화하도록 자기는 이제 그런 그 꿈을 꾸었습니다. 특별히 프리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생각을 했고 인간의 행복과 풍요를 창출하는 완벽한 사회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 삶을 원시적인 상태에서 최고로 조화로운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프리엘의 생각이 1840년대에 미국으로 들어왔고 이 프리엘의 사상을 가장 강렬하게 흡입한 사람들이 바로 초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리플리가 이거를 이제 실험하겠다고 이제 자기의 부릉 농장에서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릉 농장에서는 이 멤버들에게 사회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처럼 그 노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얼만큼 노동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식인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분량의 노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각자가 자기의 그 육체적인 형편에 따라서 노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을 얼마큼 할지 정하고 거기에 양심껏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는 많이 일하고 누구는 조금 일하고 이런 불평등한 거 아니냐. 혹은 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노동을 안 한다거나 약속한 만큼 지키지 않으면 자연히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눈밖에 날 것이고 왕따를 당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노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1841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인지를 법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1년에 300일을 일하자. 그리고 여름에는 하루에 10시간, 겨울에는 8시간을 일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갔는데도 또 이거를 또 안 지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매일 얼마씩 노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자율에다 맡기고 그것이 결국은 자율적인 활동이 보다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숙을 이끌 거다라고 말했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점점 규율이 엄격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처음에 이 공동체에 올 때 어떤 제도적인 억압, 권위 이런 거 다 싫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도덕성의 무한한 향상 이런 걸 꿈꾸었던 사람들한테는 공동체가 점점 이상하게 변질된다라고 하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일을 중요시했다고 해서 노동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정해진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이 끝나고 난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마음껏 자기들이 원했던 여가와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과 레저 이 두 가지를 자기 공동체 생활에 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겼는데요. 얘기해 보면 그들은 음악을 되게 중요시 여겼고 춤도 아주 열심히 췄다고 그래요. 카드놀이 같은 거 좋아했고 제스처 게임, 그 다음에 이런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작품들을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낭독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가장무도회라든가 소풍, 또 썰매 타는 거, 스케이트 이런 것들을 매우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초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이라고 하는 속된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좀 멀리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훨씬 더 가깝게 지내는 삶의 방식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농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이들의 삶의 수단으로 중요시 여겼고 그 앞에서 말했던 프루트랜즈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유라든가 야채라든가 건초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했고 또 생산을 확대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누었던 그 배당금 같은 것들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기숙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이 학교가 훌륭한 학교로 정평이 나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부모들한테 이 학교 애들 보내서 가르치면 좋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어떤 학교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나고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그 여가 시간을 갖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요. 그 안에서도 아까 말한 다양한 여가 활동 중에 특별히 독서 토론이라든가 문학 동아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번성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농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일이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직하게 점점 규율들을 엄격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이제 커져 갔는데 그러다가 외부에서 이제 그 돈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외부로부터 자금을 점점 많이 빌려오게 됐고 결국 경제적인 파산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건물들도 크게 졌는데 그 건물을 진 그날 거기에 이제 불이 납니다. 그래서 1846년에 결국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파산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1841년에 시작이 돼서 한 5년 정도 이제 공동체가 잘 진행이 됐고 한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끼치고 또 여기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관여가 돼가지고 세간의 주목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